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광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무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건설업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건설업 관련 책도 집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대한건설협회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세무사도 이제 기업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지금 현재 한국세무사의 건설업 기업 진단 상임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저랑 같이 건설업 회계와 세무 실무 강좌를 통해서 실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세무사를 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국세청에서 1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는 정부기관, 그래서 국세청 세무공무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안전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관세청에서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세무사에서 연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세무사의 연수이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이제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설업 회계 세무 하면은 실무자 입장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건설업이라는 것은 세법만 알고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가 건설업은 상당히 어떤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설업과 관련된 법률만 하더라도 한 120개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건설업은 각종 여러 가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공사 수익하고 공사 원가를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진행률을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로 어떤 공급 시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완성도 기준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그거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생계안서를 어느 시점에서 발급할 것인지, 공급 시기를 위배하면은 가산세와 또 상대방은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 현장은 어쨌든 간에 이제 과세 현장하고 겸업 현장, 그리고 면세 현장, 이런 현장별에 따라서 어떤 매입세액 안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토지 관련 매입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무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안분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았을 때 어떤 가산세라든지 매입세 불공제 문제가 불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건설업은 또 마찬가지로 이 지방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어떤 중과 문제, 또 그리고 과점주에 대한 간주취득 문제, 그리고 지방소득세 중에서 이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소득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 강좌에서 다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건설업에 대한
업종 구분입니다. 뭐 이 업종 구분. 이 업종 구분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그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은 조특법상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을 할 때 업종을 제한적으로 열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에만 가면 어떤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건설업도 중소기업 업종의 범위에 포함이 되고 어떤 중소기업 특별세 감미라든지 이런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과연 이 건설업이라는 게 뭐냐? 건설업. 그래서 이 건설업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조세특례 제한법 2조 3항에 보면은 이 법에서 정하는 업종 위에는 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국 표준산업분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분양 공급업, 부동산 매매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8년도 2월 1일에 그 한국 표준산업분류가 9차 개정이 되면서 종전과 약간 변경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업이라는 것은 직접 건설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건설업으로 본다. 이렇게 됐었는데 9차 개정에서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어떤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그리고 관리하는 활동,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건설업으로 보겠다.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종전 규정과 지금 9차 개정 규정의 차이가 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이해를 해서 그거에 따른 어떤 건설업을 정확히 분류를 해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건설업은 어떤 회계세무도 중요하지만은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건설업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그래서 이 건설업 등록과 어떤 그 기업 진단 문제인데 요 부분은 건산법,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이죠. 그 법률에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건설업 관리 규정이라든지 또는 기업 진단 지침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주기적 신고 그리고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자본금에 대한 심사 문제, 자본금에 대한 어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건설업은 어떤 그 개정 과목이 다른 업종과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건설업의 어떤 그 개정 과목 부분,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는데 주로 이제 어떤 공사 미수금이라든지 공사 선수금, 분양 미수금, 분양 선수금 이러한 개념 그리고 용지 그리고 뭐 가설제라든지 그리고 뭐 하자보수 충당 부채 그리고 뭐 공사 손실 충당 부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상금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건설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그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 출자금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건설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 공사 수익과 이 공사 원가에 대한 결국은 배분 문제. 현행 그
국제회계 기준이라든지 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그 건설형 공사 계약 또는 건설 계약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어떤 공사에 대해서 이 손익을 어느 시점에서 인식을 할 것인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은 이제 그 진행률 계산 문제입니다. 이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총 예정 원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또 그리고 누적 공사 원가에 들어가는 항목,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항목, 그리고 진행률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것과 그리고 공사 원가에 포함되는 거에 어떤 차이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진행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적절하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그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 그 과세 표준하고 그리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 법인세법상 어떤 수익금액과의 연관성인데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하고 그리고 법인세법상 이 수익금액하고 일치가 된다는 것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은 것이다. 세무 조정을 만약에 부가세 과표를 그대로 공사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면은 그것은 세무 조정을 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속 시기 차이로 인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이 부분은 결국은 부가세법상 어떤 공급 시기 문제죠. 공급 시기.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완성도 기준 지급 완성도 주로 이제 그 시공사가 어떤 하도급 계약에 의해서 어떤 완성도에 따라서 생계안서를 발행하는 기성을 청구해가지고 기성을 확정해서 발행하는 그것이 완성도 기준인데 이 완성도 기준과 중간지급 조건부에 따라서 부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되는 부분이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이것은 진행률에 따라서 계산하는 거죠. 뭐 중소기업의 1년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든지 기업 회계에 따라서 인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법인세법에서도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경우에도 1년 미만 인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사업연도와 걸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과표하고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요 차이를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그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에서 그 원인을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급시기 문제죠. 공급시기 문제인데 이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제 용역으로 보죠.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은 부가세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재화 같은 경우는 열거가 안 돼 있죠. 용역 이외에는 이제 재화로 보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그 영무 제공, 기타 서비스, 뭐 음식점이라는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건 용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재화는 그의 뭐 유채물, 무채물, 기타 권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재화인데 부가세법에서 이제 재화와 용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상 공급에 대해서 재화는 시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용역은 무상공급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무상공급이라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해서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급 시기에서 이제 용역은 일반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이죠. 결국은 역물을 제공을 다 완료하고 생계한수를 발행을 하도록.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이제 사용 승인 시점, 사용 승인 예정일 이 시점에서 생계한수를 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사용 승인일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인데 이 완성도 기준하고 중간 지급 조건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기로 한 날, 받은 날이 아니고 받기로 약정한 날 생계한수를 끊도록 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용역 중에서 가장 과세관청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이 그 완성도 기준 지급입니다.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시는 그 하도급 계약서 보면은 선급금하고 기성부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금, 건설 현장에서 말하는 이 공사에서 말하는 선금이라는 그거에 대한 공급 시기하고 그리고 기성 부분에 대한 공급 시기를 여러분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생계한수를 발행을 해야만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용역 시공사에서는 그 완성도 기준 지급이다. 완성도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화는 주로 이제 건설업에서는 이 재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시행사 이제 분양을 하는 시행사에서 이루어집니다. 분양을 할 때 그 분양 수익 금액에 대해서 생계한수를 어느 시점에서 발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이 재화는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래서 부가세법상 공급 시기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 그 시점에서 생계한수를 끊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수자가 양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것은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잔금 청산일을 의미합니다. 이 시점에서 생계한수를 끊어라. 그런데 대부분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양 자체가 선분양이죠. 그것을 우리가 세법에서는 예약매출 형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약매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대가를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해서 잔금, 입주 지정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은 부가세법에서 중간지급조건부라고 하죠. 중간지급조건부. 그래서 이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서에 날짜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 완성도 기준지급은 날짜가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중간지급조건부는 반드시 일자가 특정돼야 된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어떤 받기로 한 때 이때 이제 생계한수를 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섯째는 결국은 이 건설업에서는 매입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보면은
이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 불공제 항목을 7가지로 제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다. 제한적 열거 규정이다.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한적 열거 규정에 해당되는 것. 그런데 특히 이제 건설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면세 관련 매입세액이라는 거죠. 면세 관련 매입세. 면세 사업에 관련된 면세 관련 아니라 면세 사업에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데 이 면세 관련 매입세액 요 부분은 이 건설 현장 자체가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든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라든지 어떤 뭐 본사에서 이용하는 어떤 일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설업은 이 매입세액 안분을 현장별로 안분 계산해야 된다. 안분 계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건설업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 구분입니다. 현장 구분이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그 이유는 현장별로 여러분들이 수익과 공사 수익과 공사 원가를 구분 기장해야 되고요.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세액연수도 현장별로 나눠야 된다. 그 이유는 현장별로 원가 계산을 해야만 현장별 진행률을 산정할 수 있다. 현장별 진행률 만약 구분하지 않는다면 진행률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장별로 여러분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별로 어떤 매입세액을 안분하기 위해서는 세액연수도 현장별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장은 특히 과세 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가 되겠죠.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면세 현장. 이 면세 현장은 이것은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면세 현장은 당연히 불공제가 되겠죠. 불공제. 이 과세 현장, 면세 현장, 이 매입세액 안분은 원칙이 실질기속입니다. 실질에 따라서 나눠지면은 그 공제, 불공제 하시면 되고 실질에 따라서 그 구분이 불분명하다. 어느 쪽에 어느 공사의 현장에 과세 현장, 면세 현장에 귀속이 됐는지 불분명하다. 그때는 안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겸업 현장 주로 이제 겸업 현장이 있을 거고 이제 본사가 있을 겁니다. 본사. 이랬을 때 이것은 이제 결국은 안분해야 된다. 안분. 이런 어떤 안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면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수익금액 비율로, 공사 수익금액 비율로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건설 현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건설업은 특히 일반 이제 건설 공사에서는 하도급 계약서가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계약서고 이제 시행사 같은 게 분양 계약서죠. 그 계약서를 보고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진행기준 적용해야 되는지 인도기준 적용해야 되는지 생겨서는 언제 끊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검토를 여러분하고 하고 이 하도급 계약서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와의 어떤 관계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겠고 그리고 이런 하도급 계약서는 반드시 인지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지.
인지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 그 가산세라든지 어떤 조세범 처벌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여러분들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건설업은 특히 이제 어떤 그 지방세 문제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지방세는 뭐 지방세에 대해서 어떤 사치성 자산을 취득했을 때 5배 중과라든지 또는 그 과밀억제 권역, 과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에서 부동산이라든지 본사 사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사무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했을 때 중과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그 시행사 같은 경우에 그 과밀억제 권역에서 뭐 5년 이내에 어떤 사업용 부동산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그 중과가 되죠. 이런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 휴면법인을 인수해 가지고 어떤 시행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돼 가지고 지금은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휴면법인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수하고 사업의 법인 설립을 또 5년이 경과를 해야만 중과가 배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 지방 소득세가 있죠. 종업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서 과세가 안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과세가 된다. 그런데 그 과세가 될 때 종업원의 범위라든지 또는 총 급여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겠고 그리고 이 건설업에서는 어떤 그 취득세 과세 대상이 과세 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어떤 그 주식 이동에 따른 과점주주에 대한 어떤 간주 취득 문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이라는 것은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죠. 그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했을 때 그런데 주식 이동으로 인해서 지분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지분 합계가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증가된 지분 비율에 대해서 취득세를 다시 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이동할 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뭐 주식 이동하면은 이제 또 그와 관련된 뭐 세무처리, 뭐 명의신탁 증여의제라든지 뭐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 뭐 증권거래세,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건설업 관련해서 뭐 강좌가 이루어질 텐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무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